안녕하십니까, 허원선입니다. 2016년 8월 30일입니다. 정규제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새해 그러니까 2017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정부안입니다. 아직 이게 이제 국회로 가게 되죠. 물론 아직 추경도 처리 안 된 마당에 정부안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초에 보내는데요. 어쨌든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은 400조 원하고도 넘습니다. 7천억 원, 400조 7천억 원, 굉장히 많죠. 2001년도 DJ 때 예산 YS 때군요. 아닙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맞습니다.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100조 원, 예산 100조 원을 돌파했고요.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MB 정부 때 300조 원 넘었는데 지금 400조 원이니까 2001년도 기준으로 하면 15년 만에 무려 4배로 정부가 예산이, 그러니까 정부가 그만큼 팽창해진 거죠. 물론 이제 복지 예산 같은 게 문제가 크고요. 복지 예산 이번에도 내년에 130조 원 하는 겁니다. 제가 뭐 2, 3년 전에 100조 원 넘었다는 그 사설 쓴 기억이 새삼스러운데 어느새 130조 원이 됐고요. 뭐 17조 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도 간다 하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커지는 게 과연 좋은 건지. 왜냐하면 똑같은 오늘 나온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국회에서 자료 보니까 국회가 20대 국회에 들어서서 법안을 만든 게 1,700개가 넘고요. 그 중에 이제 법안을 내면은, 국회에서 법안을 내면은 예산 추계서라 해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이 법이 통과돼서 시행될 경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게 추계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원 입법이라고 그거 안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붙여낸 이 법이 통과되면은 얼마의 예산 필요하다 붙여낸 게 한 150건 되는 겁니다. 그렇게 10%도 안 되고 한 9% 정도의 법안만 국회에서 발의한 1,700건 중에 이렇게 예산 추계서를 붙였는데, 그걸 봤더니 평균 나누니까 법 하나 통과하는데 이 평균입니다. 3,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쓰는 법안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뭐 몇 조씩 들어가는 법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 예산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 무한 팽창하는 복지 예산하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는지, 내년 원래 추경이 짜여진다면 내년도 처음으로 GDP 대비로 40% 넘게 되는데 그 빚은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혈세 들어가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아마 내일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한진해운 1977년도에 설립됐던 월남에 가서 사업했던 조중훈 씨, 작고했죠. 조중훈 씨가 만들었던 39년 전에 1977년도 만들었던 한진해운, 우리나라 제일 큰 해운사입니다. 저 한진해운으로 무수한 수출품도 실어냈겠죠. 결국 법정 관리로 간다고 합니다. 정말 법정 관리로 한다니까 또 착잡해지네요. 법정 관리로 가면은 이제 채권 채무가 동결되고 결국 회사는 파산 정리가 될 겁니다. 회사의 굿컴퍼니, 깨끗한 부분은 남고 나쁜 부분은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될 텐데요. 물론 또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은 없었냐, 살리면서 구조정 없었냐, 또 이런 새삼스러운 말하자면 애착도 갑니다만은 채권단이 잘 판단했을 걸로 봅니다. 아마 채권단은 그랬을 겁니다. 지금 어차피 추가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명백하게 이건 뭐 두말할 수 없는 국민 헬세다. 왜냐하면 산업은행하고 수출협은행과 부실액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실을 들어줄 자금, 자본 확충이 결국 세금에서 한국은행과 정부 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산업에 확충받은 그 돈으로 산업은행이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더구나 6천억 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걸 계속 해줄 경우 그 들어간 돈이 외국 한진해운의 채권을 가지고 외국 금융회사에 갚는 일만 되고, 외국 금융회사는 책임 안 지는 그런 일이 되고 해서 국민적 동의를 할 수 없다 해서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더 추가 지원 안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법정 관리로 가게 되면은 한진해운이 발행한 채권 1조 원이 휴지가 되니까 그 피해도 크겠죠. 다만 그 1조 원은 한진해운의 채권 1조 원은 개인 투자자, 그다음 기관 투자자 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한 개인 뭐 금융회사라든가 개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결국 그것도 투자자들이 피해가 되는 거죠. 1조 원은 회수가 안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정부 예산이라는 게 구조조정 대금으로 그런 데까지 연결되는 걸 보면은 채권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그 채권단을 말하자면 감독 관리를 하면 어폐가 있고요, 감독하는 정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돈 한 푼이 허투루 결코 쓰여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만 정부 예산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나왔다는 거. 이제 이게 9월 2일까지 국회로 넘어가거든요. 국회가 또 이걸 어떻게 누더기로 만들지, 뭐 쪽지 예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온갖 정말 심의권이 아닌 편성권을, 월권을 하려는지 위헌적 그런 국회의 과도한 예산 습격 사건이 원래 되풀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 안은 그렇고, 한편으로는 한진해운이 막을 어쨌든 좌초하게 됐다. 법정 관리에서 정상적으로 살아나기는 거의 힘들 테고, 그런 뉴스를 전하게 됩니다. 착잡한 그런 심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 그 방송 순서는요, 오늘의 뉴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병태 교수님 초청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법인세 논란, 여기에 대해서 뭐 저도 할 얘기는 많습니다만 일단 이 교수님 이야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고, 제가 미리 보는 환경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정규제 칼럼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취자님들, 독자님들이 끝까지 들어주십사 하고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그거는 그럴 수는 없고 해서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필이 일정이 바쁘고 해서 칼럼 준비는 안 됐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 뉴스도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목록 띄워주시죠. 아무래도 뭐 예산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추경 얘기, 그런 얘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노동자 체류국 그 돈줄 잰다는 얘기,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여당은 당론을 찬성, 더민주는 뭐 여전히 아직도 결정을 못했다, 그런 얘기 들어가 있고요. 한진해운 얘기도 아무래도 오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많이 추격을 했다 그래요. 클린턴하고 7% 정도면 해볼 만한 싸움이 아닌가, 제가 그래 보는데, 해볼 만한 싸움 아닌가 이렇게 말한다고 제가 트럼프 편드는 거 아닙니다. 전혀. 다만 게임과 중계방송으로 볼 때 그렇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은 씨 준비됐습니까? 자, 전해드립시다. 8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 예산안 총지출이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0조 7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2001년 100조 원, 2005년 200조 원, 2011년 300조 원에 이어 6년 만에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보건복지 일자리 예산은 내년 예산 중 가장 많은 130조 원이고,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전년에 비해 10.7% 늘어난 17조 5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75만 8천 개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수입은 6% 늘어난 414조 5천억 원으로 국세 수입이 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지출보다 수입이 더 늘어 국가 채무 비율은 40.4%로 올해보다 0.6%포인트 개선될 예정입니다. 나라빚도 682조 700억 원으로 작년 예상치보다 37조 8천억 원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계속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보다 국가 부채, GDP 대비 채무는 아주 뭐 크게 많이 늘어나는 거고, 물론 늘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대목에서는 조금 이제 정부 설명을 전제로 제가 전해드리는데 조금 낙관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정부는 세금 거치는 게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원래까지 잘 됐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금이 잘 안 거쳤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세금이 잘 거친다는 것은 어쨌든 기업이 이익을 낸다는 것인데, 그 기업의 이익이 알고 보면은 완전히 불경기에 대비해서 쓸 거 안 쓰고 쪼그라드는 가운데서 이익을 내다 보니 낸 세금일 수도 있습니다. 전 그렇게 강하게 그런 뭐랄까 심정 추정이 갑니다. 물론 뭐 그 기업 요즘 최근에 낸 기업의 이익이 어떤 이익인지 아주 전문적으로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쓸 걸 안 쓰고 투자를 안 해서 어쨌든 흑자를 만들고 겨우 버티다 보니까 이익이 났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 하니까, 결코 그 세수가 지장이 없다는 게 아주 마음 놓을 그런 경기가 좋아서 활황해서 막 팽창하면서 내는 세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큰 소리 칠 일은 아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문제 없다고 하는데 세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근에 정부가 재정 건전화법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GDP의 45% 이내로 빚 그걸 묶고 여러 가지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어쨌든 재정 건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것도 정부의 하나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렇죠. 재정 건전화도 하고 돈도 쓰고 이걸 다 잡기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정부의 설명은 그렇고 어쨌든 팽창하는 겁니다. 올해 또 예산이 어쨌든 3% 이상 팽창하니까 우리가 GDP 성장보다 더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GDP 성장만큼만 하면은 뭐랄까 평균치 그 정도는 간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경제 성장보다 더 많이 쓰는데 결국 정부에서 지출 어떻게 들어올지 이것도 문제고 해야 되겠지만은 지출의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좀 불필요하고 과도한 복지는 구조조정을 해서 덜 쓰도록 해야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데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또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는 이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가서 어떻게 조정되는지 국회에서 어떻게 또 난도질을 하고 소위 쪽지 예산을 붙여가지고 그 구악 해마다 매년 보는 그런 참 잘못된 관행이 올해도 또 어떻게 되풀이 될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예산안과 관련된 하나의 뭐랄까요? 관전 포인트랄까요? 그런 거죠. 무상보육 예산과 개성공단 입주업체 지원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재현되면서 8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멈춰섰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의 막판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유아 누리과정 예산에 들어간 지방채 상환 비용 6천억 원과 개성공단 폐쇄 피해 기업 지원 예산 700억 원 등을 포함하라는 요구를 새롭게 제시하고 이를 새누리당이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가까스로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이 기약 없이 밀리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돼 있던 본회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가 일단 불발됐고 정무위원회와 안전행정위 전체 회의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여야가 접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어 회기를 하루 남긴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방 추경이 안 된 이유가 여야 간 충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야당의 발목 잡기, 브레이크, 제동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다른 요구는 요구대로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결부시켜 버리니까 우리 한국 정치의 협상 수준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 저기에서 여당이 필요할 것 같으면 야당은 거기다 다른 걸 걸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추경이 편성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면 더구나 내일 하루뿐입니다. 8월 임시국회도 안 되고 하면은 거제를 포함한 경남 그 다음에 그 현대중공업이 들어있는 울산 이런 데 그 실업률은 어떻게 될는지 굉장히 걱정이죠. 실제로 걱정입니다. 그리고 추경을 전제로 했던 지자체 기다림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날짜는 하루뿐이고요. 사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당초 8월 12일인가 여야 간 협상하고 그 타결을 볼 때 어떻게 됐냐면은 8월 22일 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이게 각서가 아니고 이 사인해가지고 공동 합의 발표문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8월 20일. 그런데 8월 20일 그냥 넘어가고 또 열흘 넘어가고 어느새 새 예산을 받아놨다. 그런 겁니다. 추경할 필요 있나요? 새 예산은 빨리 치고 해서 바로 몇 달 남았다고 그대로 가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은 추경 예산안이 짰다가 완전히 국회 비협조로 무산되는 그런 첫 기록 첫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국외 노동자의 강제노동 문제 등을 담은 전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자가 현재 일하는 국가와 북한 정부 또는 북한 정부를 대신해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과 계약을 맺은 국가 명단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러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등 북한 노동자 강제노동과 관련이 있고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20여 개 국가를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관련국의 강제노동과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정기적인 브리핑과 대책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인권유린을 사실상 방조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파악한
그런 상황을 보면 북한의 노동자들이 해외 나가서 그 인권도 없이 완전히 중노동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지금 한 20개 정도 된다는 거죠. 간혹 러포 같은 기사를 보면 시베리아의 벌목공, 그다음에 동남아 밀림지대에서 일하는 북한의 그 근로자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그 임금을 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는 거죠. 북한 정부가 받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자금을 돈줄을 쬐기 위한 조치로 이런 보고서를 내고 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몇 년 전 그 기억이 나나요? 마카오에 있던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 그랬죠?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조그만 은행에서 북한의 그 불법 자금, 뭐 마약이라든가 불법과 관련된 그런 자금이 거기에서 세탁된 혐의가 있다 해서 미국 국무부가 미국 정부가 방코 델타 아시아의 북한 계좌를 완전히 동결시켜버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쩔 줄 몰랐고 굉장히 그 당혹해하면서 북한의 제재로 하면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미국이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북한의 근로자들이 어떻게 나가서 어떤 말하자면 인권이 유린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 그거를 내서 액션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북한이 좀 정신을, 이런 걸 보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북한의 방향은 뭐 어쨌든 마이웨이죠. 최근에 뭐 미사일 쏜 것도 그렇고 계속 마이웨이입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사드의 국내 배치에 대한 찬성 당론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드 배치 공식 당론 채택 제안을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당내 사드 배치에 큰 이견이 없지만 공식적으로 채택하려는 것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안보위기 극복에 앞장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공언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대 소신에 변함이 없지만 반대 당론을 채택할지는 의원들의 중론에 따르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새누리는 잘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어떨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9월 2일 한다지만 그것도 이제 그날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하는 뭐 그런 예측이랄까요? 그런 분석이고, 사실은 9월 2일 가도 또 허지부작이 안 하고 그냥 반대만 떠들다가 그냥 뭐랄까 그 당론 없이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동안 반대하다가 뭐 의원들 얘기 들어보겠다 그런 얘기고, 기자들이 가락동 뭐 농산물 시장을 방문했다, 좀 자기 나름의 어떤 민생 투어라고 합디다만 기자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뭐 사드는 사드, 민생은 민생, 이 무슨 얘기입니까? 답변을 아주 희한한 답변을 했던데 그거를 뭐 기사를 썼습니다만, 그래서 사드는 사드고 민생은 민생이니까 사드는 뭐 어떻게 정부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겠다는 말인지, 뭐 이런 애매한 얘기들 하는 보면은 새 정치가 나올는지 참 걱정스럽네요. 한진해운 채권단이 결국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고 결정하면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행위 임박했습니다. 채권단이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요구한 7천억 원과 한진그룹이 내놓은 4,5천억 원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못한 것입니다. 내달 4일이면 자율협약이 종료되고 그동안 동결됐던 채무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이미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만약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일정 시간 회사의 경영과 재산관리 처분을 맡기며 회사의 회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법정관리를 개시하고 법원이 채무 조정을 통해 기업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줍니다.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면 법원은 남은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기업을 파산시키게 됩니다. 만일 법원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를 개시하지 않고 청산을 결정합니다.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을 것으로 판단돼 청산 절차 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오일 쇼크를 이겨냈던 국내 제1의 해운사가
드디어 이제 좌초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해운사니까 좌초라고 해도 되겠네요. 법정 관리를 가게 되면 물론 이제 법정 관리인이 선임이 될 것이고 법정 관리인의 그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보통의 그 부실 회사들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배드 컴퍼니, 굿 컴퍼니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래서 살아날 사업 부분, 괜찮은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서 굿 컴퍼니로 최소화 살도록 해놓고 배드 컴퍼니, 나쁜 자산은 정리해서 그렇게 나누는데 뭐 거기서도 논란이 많고 전문적인 뭐 과정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굿 컴퍼니로 얼마 최소한으로 살아남는다면 그게 다시 이제 현대상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한 현대증권을 팔아서 어느 정도 자금 숨통 뒀던 현대상선하고 그제서야 합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한진해운에 그동안 물건 운송을 의뢰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동 중이라 그러고 이제 악순환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채권단 입장에서는 전 국민 이 혈세가 들어가는데 마구 넣을 수도 없고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는데 더구나 혈세를 넣는 순간에 해외 채권자만 금융회사 같은 채권자만 가져가게 된다면 그것도 부담이 되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원칙이 이렇게 잡혀졌다 해도요 법정 관리로 가더라도 아주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부터다 그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래도 여기까지 지켜봐야죠. 지난해 유가 하락의 여파로 중동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계약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15년 건설업 조사 잠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계 총 계약액은 265조 원으로 2014년 232조 원보다 14.6% 증가했습니다. 이는 국내 건설 계약액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국내 건설 계약액은 237조 원으로 전년 대비 27.8% 늘었습니다. 반면 해외 건설 계약액은 28조 원으로 1년 전 46조 원보다 38.3% 감소했습니다. 중동의 건설 계약액은 2014년 23조 원에서 13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해외 건설 계약액의 감소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 국가가 저유가로 재정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2, 3년간 해외 건설 공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동에서 제일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사우디 같은 데서도 일종의 지금의 역오일 쇼크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보도가 늘 나왔었죠. 그렇다 보니까 돈 여력과 재정의 여유가 없고요. 대규모 프로젝트 그런 거를 발주할 형편이 못 됐다 그런 겁니다. 중동 쪽에 많이 나갔던 우리 건설사들의 지장을 알만하고 또 거꾸로 보니까 요즘 이 국내 대형 굴지의 건설사들이 왜 아파트 시장에 저렇게 목을 매나 했더니 그 한 이유를 여기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해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국내에 그저 쉬운 저금리 바탕으로 해가지고 집 지업하는데 모두 그냥 전력 투구를 했다. 사실 그게 얼마나 수익이 되고 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회사로서 보면 참 딱한 노릇이죠. 겨우 집 만들어서 팔고 하는 뭐 집이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하고 말이죠. 대규모 공장 플랜트니 그런 SOC 이런 걸 많이 건설하고 해외에 나가서 그 달러를 벌어들이고 와야 되는데 그냥 손쉬운 뭐 무슨 그 브랜드 붙여서 집 짓기 그것만 한다니까 참 어떻게 보니까 딱하고 좀 갑갑합니다. 과연 그런 비즈니스가 얼마나 갈까요, 그게? 과연 얼마나 갈는지. 집이야 물론 계속 진다지만 저 붐이 얼마나 갈는지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보니까 잠재 성장력이 줄어든 그런 업종을 이야기하면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건설업종이 맛이 갔다고 했던데 정말 건설업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장력이 한계에 와서 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유가 때문에 금방 전해드린 기사 마지막에 그랬죠. 앞으로 이런 상황이 2, 3년은 더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건설회사의 그 집에 겨우 기대고 해외에서 꼼짝 못하는 이 딱한 사정이 더 갈 것 같고 건설회사는 궁극적으로 더 움츠려들 것이다. 성장 기반과 성장 동력을 더 잃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대선 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이달 초중반만 해도 클린턴이 10%포인트 안팎으로 여유 있게 앞섰는데 최근에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5%포인트 안팎으로 좁혀졌습니다.
오늘 미국 CBS 뉴스는 미 몬머스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이 46%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에게 7%포인트 차로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린턴이 우위긴 하지만 이달 초 같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13%포인트 차이로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클린턴 지지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클린턴의 가족재단 클린턴 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클린턴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클린턴의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이 최근에 추가로 공개되면서 클린턴 재단이 미 정부에 대한 외국인의 로비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변수는 클린턴 가족이라면 클린턴 부부겠습니다. 그 클린턴 부부의 재단, 클린턴 재단에서 나오는 뭐 추문들, 뭐 그런 것 때문에 로비 창구가 됐다. 외국의 로비 창구가 됐다.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 인기가 좀 하락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사실 돌아보면은 트럼프가 최근에 나온 외신만을 보면은 뭐 말해서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 수정도 하고 약간 뭐랄까 점잖 모드 뭐 그런 것도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7%포인트. 물론 아직은 클린턴이 리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미국 중계도 미국 대선도 참 지리하게 올해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롱 레이스기도 하네요. 계속 또 사실은 또 모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뉴스는 뭐 크게 최근에 뭐 1년에 그대로 좋은 뉴스는 뭐 많이 못 전해드린 것 같고요. 뭐 새해 예산도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희망찬 미래로 간다면 정말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예산을 마련해서 멋진 나라로 멋진 사회로 간다고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아직은 유감스럽게도 아닌 것 같고 또 한진해운 같은 상황을 보면은 이제 구조조정이 그동안 논의가 이제 한 단계 말하자면 챕터에 그 매듭이 온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조선은 해운이 저렇다면 조선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도 뭔가 저러한 유사한 형태의 뭘 거쳐야 구조조정을 하는 거지. 대개 그냥 제각각 다서 어정쩡 살자 그러면 얼마 지나서 구조조정 한다더니 뭐 했느냐? 뭐 그런 비판과 함께 실제로 또 저가 공세, 저가 그런 경쟁에 말하자면 또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선사보다 조선 부분에서 구조조정이 더 큰 숙제들이 남아있고 더 큰 흠노가 남아있습니다. 과연 저 거대한 대우조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조조정 얘기는 안 들리고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무슨 전세기와 요트 얘기만 대우조선 관련해가 들어오니까 그것도 정말 갑갑하고 안타깝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조선이 더 걱정이다. 그렇게 찍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는 뭐 여기까지 전해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광고 하나 전해드리고요. 이병태 교수님 모시고 계속 법인시에 관한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속에 숨은 컬러, 어둠 속에 숨은 디테일까지 10억 분의 1 단으로 정교하게 재현하는 퀀텀닷 초밀도 화질. 이제 화질의 단위가 바뀝니다. 삼성 SUHD TV.